2010년도에 시행되었던 오공채 PSAT 상황 판단 첫 번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 발책형 참고하시길 바라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출제되는 피스 상황 판단 영역의 이제 그 유형하고는 굉장히 좀 사뭇 다릅니다. 자, 볼게요.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되었을 경우, 신고 접수일 이후에 부정 사용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 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벌써 또 머리 아파진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거든. 전날부터 15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 사용 어쩌고저쩌고는 전액 지급할 책임이 없다. 즉 우리 사측에는 없고 회원 즉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뜻이겠지. 자,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 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 규약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민법에서 쓰이는 단어 용어인데 법률 용어인데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법률 용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조금 네 굳이 막 이렇게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지금 피셋을 보는 거지 법원 쪽에 무슨 뭐 공무원 되려고 보는 시험은 아니잖아. 아 물론 이제 법원 관련된 직이 있지 법무에 관한 뭐 직렬도 있고 하지만 피셋은 모든 전 직렬이 공통으로 치르는 시험인데 조금 이런 거는 최근에는 좀 안 나올 겁니다. 나와 볼게요. 카드의 월간 사용 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 한도액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사용액 중 월간 사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간단하게 이거야. 이 신용카드를 누가 훔쳐갔는데 걔가 500을 긁었어. 근데 내가 한도가 300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300까지만 회원 책임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냥 500 다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 서명과 매출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신용카드가 본인에게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일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가맹점의 실수 그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잘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책임을 또 진다라는 걸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 규정을 갖다 놨어요. 그냥 컨트롤 C를 해놨달까? 좀 성의 없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런 문제는 기억 봅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카드 분실 및 도난 서면 신고 여기 의무 부과하고 있죠. 보상액을 사용 시기에 따라 맞잖아. 뭐 15일 전, 뭐 16일 전에는 뭐 회원에게 다 전액 책임이 있고 맞아요. 니은 봅시다. 부정 사용됐을 경우 신용카드사는 서면으로 신고 접수한 날 이후에 부정 사용액에 대한 보상액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 신고 접수한 날에 다음 그 이후에 사용된 이제 부정 사용액은 전액 뭐라고 돼 있지? 보상한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디귿.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전날까지 여기지 전날부터 15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액에 대하여는 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고 했죠. 음. 그러면 전날까지의 부정 사용액에 대하여는 자신의 월간 카드 사용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이게 무슨 소릴까? 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거예요. 전날부터 15일 전까지, 그러니까 신고 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 전까지가 있고, 16일 이전 사용액에 대한 또 그거, 이게 두 가지를 나눠 놨잖아요. 맞죠? 두 가지를 나눠 놨는 상태에서 접수한 날 이후에는 카드사가 다 책임을 지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회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 이 두 번째 날을 보면 부정 사용액 중 월간 사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책임은 있는 게 아니다. 회원의 책임이 거기 범위 내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결합시키면 뭐가 된다? 초과할 수도 있다. 자신의 월간 사용 카드 사용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서 회원이 책임질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리을. 어, 가맹점 과실의 경중을 묻지 않고 아니죠. 가맹점 과실의 정도를 물어서
회원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 성실 원칙상 정당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카드사 규정은 아닌 것 같고 뭐 민법에 좀 그 관련된 내용을 그냥 때려박은 것 같은데 이게 피셋인지 사법시험 1차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리얼 틀렸어요. 아, 왜 이런 문제를 내지? 이해가 안 되네. 2번. 뭐 법 관련해서 뭐 지금 뭔가 투덜투덜대면서 1번을 해설했는데 2번 보니까 또 떡하니 뭐 변호사의 글이라고 나와 있네. 내가 피셋을 푸는 거야? 변호사 무슨 법 관련 푸는 거야? 아, 쉽지가 않아. 자, 변호사 입장을 지지해 주는 건 이거는 상황 판단보다는 언어 논리 지지 약화 강화, 지지 약화 강화 파트가 맞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국회의원은 소송가액 2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의 그 경우에 법무사도 소송 대리할 수 있도록 소액 사건 심판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취지는 민사사건 중 뭐저쩌고 하니까 상당수가 소액이더라.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수임료를 지급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변호사 관점에서 지금 이 글을 쓴 거니까 즉 변호사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법무사법과 소액사건 심판법의 개정안이 소액사건을 간단한 소송사건이라고 접근하고 있는 경우에 동의할 수 없다. 즉 소액이라고 해서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법률가라면 누구든지 소송 가액이 적은 소송이 필연적으로 간단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소송에서의 충실한 주장과 증명이다. 제대로 된 법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법무사. 야, 이거 리갈 마인드 제대로 탑재된 것 같은데 이거 안 좋은 마인드인데 이게 뭐 무시하고 하자는 거야? 이거 안 되지. 이게 12년 전에 이랬는데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는 않았는데 요즘 뭐 법조인이 뭐 최고야? 그건 아니잖아. 기껏해야 어차피 뭐 죽는 건 똑같은데 맞잖아요. 제대로 된 법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왜 찔렸나 보네. 변호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 의뢰인이 적당한 선에서 결정한다.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막혀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변호사가 비약적으로 많아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법률 수요가 있는 곳에 변호사가 당연히 찾아갈 것입니다. 좀 약간 변호사답게 그럴듯하게 글을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요즘 시대, 그러니까 요즘 현재 지금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100%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기자들이 물고 뜯을 겁니다. 피세 기출 문제, 논란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런 문제를 참 이때는 스스럼 없이 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기억 봅니다. 변호사 솔직히 입장 이 글 자체 변호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변호사의 그 입장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일단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억. 변호사가 많지 않은 지역은 법률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마지막 문단을 대변해 주는 거겠죠. 변호사, 즉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즉 수요가 있으면 변호사가 반드시 찾아간다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그러니까 변호사가 많지 않은 지역은 법률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겠죠. 맞아요. 부합합니다. 변호사 입장 지지해줘요. 니은. 난이도는 수임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건의 난이도는 수임료의 결정에 영향이 미친다. 이거는 변호사의 입장을 지지해준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지지할 수 있죠. 왜냐면 사건의 난이도, 시간 및 비용에 따라 적당한 선에서 결정한다. 즉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수임료도 올라가겠죠. 맞아요.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더 넓은 지역에 이거는 아닙니다.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리얼 법무사의 경우 변호사보다 제대로 된 법률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지지하는 게 맞아요. 요렇게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데 법무사분들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어. 이거 마지막 소액의 경우 의뢰인들은 양질보다 저렴한 아니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원한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됩니다. 즉 글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얘는 지지한다고 볼 수 없고 기억 니은 리얼 즉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재수 없네요. 아마 나랑 같은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야. 문제 풀면서.
자, 3번 봅시다. 3번은 이게 법조문 같기도 애매하네. 진짜 어렵다. 뭐야 이게? 어, 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법률 규정을 얘를 근거로 해서 요거랑 요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 옳은 거 찾아라라는 것 같아요. 즉 요걸 이제 융합을 해서 이 5개 선지가 모두 다 케이스야. 그래서 옳은 거를 찾아라 이 문제고. 자, 보겠습니다. 3번부터 이런 문제 내면 멘탈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아주 그럴듯하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자, 보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 손해배상,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이 있다. 그리고 물건이 또 나와요. 이거 민법이잖아. 아까 민법 제가 뭐 언급했었죠. 또 민법 관련한 내용을 갖다 놨네. 여러분 이게 피셋이 맞죠? 상황 판단 맞지? 법률 판단 영역 아니지? 이 뭐야 이게? 이럴 거면 사법고시를 부활시키던가. 맞잖아. 이때는 뭐 있었지만. 물건은 채권과 달리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대요. 그래서 그 권리를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가령 갑의 부동산 위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이후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을은 병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다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야. 내가 지금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 주인이 바뀐 거야. 가게에서 제가 월세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이제 주장을 해야지. 나 월세 내고 보증금이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건이 성립할 때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나중보다 우선한다. 자,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등기친다라고 하죠. 다만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경매 체크만 해놓읍시다. 이렇게 키워드. 마지막 동일 그런 거에 관해 물건과 채권이 병존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봤더니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권 원칙 우선이라고 합니다. 자, 가령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려고 약정한 후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이럴 때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을은 병보다 먼저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즉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끝났어. 팔았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미안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그 등기 이후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많아. 근데 또 머리 터져. 왜 또 요건 또 뭐야? 다 봐야지 뭐. 지상권은 봤더니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세, 그리고 아파트 전세, 빌라 전세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 봅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매각받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경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잔금 처리 완료했을 때. 자, 두 번째. 매각된 목적물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오케이. 자, 다음. 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대항할 수 없다. 라는 게 무슨 소리냐?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제2항의 경우 외에 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요 경우 외에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도 뭔가 뭔 소리 하나 막 답답하시죠? 나도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내가 볼 땐 넘어가는 게 맞아. 이거 안 푼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니야.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 이거. 이거 넘어가요, 이런 거. 이거 넘어가고 퀴즈 하나 더 맞추면 돼. 퀴즈가 얘보다 더 쉽겠네. 자, 1번 봅니다. 을이 갑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어. 그리고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어. 그 토지가 경매 절차에서 정에게 매각된 경우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냐라는 거잖아. 요거잖아 지금. 경매 절차에서 뭐래?
어, 매각됐다고 했죠. 매각받은 매수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럼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 다음 조항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매각된 목적물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외 조항 없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마주했을 때 1번 바로 옳은가 하면은 내가 잘못 본 것 같아서 이것도 다 보게 되거든. 참 심리적으로 문제를 참 이렇게 만든 것 같아. 2번.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임차했어요. 임차권. 그리고 병이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아니죠. 여기 있죠. 어디 있어 그거. 찾기도 어려워.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있다. 임차권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그 등기 이후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한다. 맞잖아. 지상권이 물건이니까 맞죠?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하니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생하니까. 3번. 을이 갑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뭐야 이거잖아. 지금 매각했을 그거니까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즉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잘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 을이 갑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권을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병이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어. 그 토지가 경매 절차에서 정에게 매각이 됐을 때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요거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어려운데 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 즉 소멸되는 것 같아 보여. 매각이 됐으니까. 하지만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이 됐어. 그럼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 즉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병에게 매각이 됐다. 자, 그러면 병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여기 나와 있었죠. 좋아. 그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맞잖아. 그럼 5번이 정답이야. 할 수 있는데 다 맞기는 해. 자신의 명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건 좀 달라. 왜? 경매 절차잖아. 여기 있잖아.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즉 경매랑 기타 법률 규정을 다 포함한다는 뜻이야. 이럴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참 더러운 문제입니다. 침 한번 거하게 야무지게 뱉고 싶은 문제였다라는 거야. 자, 4번. 글에 A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르면 난 지금 상황 판단을 푸는 건지 언어 논리를 푸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가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그래서 외부는 긍정이나 부정 효과 두 개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은 뭐냐 봤더니 한쪽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쪽에 비용을 발생시키고 긍정적이라는 거는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혜택이 뭐 돌아가는 뭐 그런 거겠죠. 나 봅니다. 자, 일단은 뭐 뒤에는 뭐 그렇게 깊게 읽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 정부가 이제 A를 선호를 한대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한, 뭐 시정하기 위한, 뭐 시정하겠습니다. 뭐 군대야? 요즘 군대도 시정하겠습니다라는 표현 안 하지. 이거 8, 90년대잖아. 나, 에휴, 참 무슨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언어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자, 2010년이면 그렇게 오래됐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기억.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부 효과는 긍정, 부정이 나뉘고, 그 다음에 뭐야, 정부는 A라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과세를 뭐 한다는데 이걸 뭐 선호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거, 즉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과세 케이스를 찾아라 라는 것이 기억봅니다. 해로운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농약의 과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농약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였다. 맞죠? 왜냐면 농약을
해로운 걸 아는데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팔긴 하되 그거에 대한 세금을 좀 과하게 매겨가지고 그럼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함부로는 안 쓰겠지. 가격이 싸면 막 다 너도 나도 그냥 이거 엄청나게 사겠지. 그럼 막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몸에 해로우니까. 니은 특정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정 확충을 목적하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세수를 더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니에요. 해당하지 않아요. 디귿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건 맞죠. 오물세 징수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야 그 용량 쓰레기 그 처리 음식물의 뭐 그런 거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이제 단위로 이제 나뉘잖아요. 단계로. 자, 이 보조금은 뭡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죠. 아닙니다. 자, 기억 디귿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자, 4개 문제 풀었는데 21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되게 무거웠다라는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딱 봐도 글인데, 다음 글과 부합하는 거를 모두 골라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언어 논리를 푸는 것 같아요. 상황 판단 같지가 않아. 물론 상황 판단에 언어 논리스러운 문제, 그냥 대놓고 언어 논리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문제들이 나오긴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몰아줬다, 그죠? 5번 볼게요. 자, A는 청소년이 사회와 맺는 유대의 정도에 따라서 비행이 통제된다고 했다. 그는 사회의 유대의 요소로 애착과 관여 등을 제시했다. 애착은 아무튼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애착과 관여가 중요하다. 얘네들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비행을 좀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겠죠. 나 B는 일타를 1차적과 2차로 구분했다. 누구나 우연히 저지를 수 있는 2차적. 오케이. 다. 대리강화, 자기강화. 대리강화란 타인의 행위가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걸 보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자기강화란 외부의 보상 등과 상관없이 자기 행동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 만족감에 대해 스스로 강화되는 걸 의미한다. 여러 가지 좀 케이스,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자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 A의 주장에 따르면 흡연이나 음주를 한 청소년에게는 퇴학 등의 강경한 조치가 이거는 A가 아니라 이게 다잖아. 뭐냐면 대리강화지. 타인의 행위가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걸 보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퇴학 등의 강경한 조치가 좀 하니까 좀 사려야겠다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가는 다릅니다. 가는 그 뭐야 A는 가가 A잖아. A는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애착이랑 관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일탈할 그 경우 즉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틀렸어요. 니은 부모와 관계 개선과 학교 적용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A의 이론이 아니라 A의 이론 맞지?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 여기 있잖아. 부모, 선생, 친구들 중요한 사람들과 맺는 애정적 결속 관계를 말하니까 맞습니다. 얘는. 자, 맞지? 이거 1차적 일탈이지. 사소한 거. 맞지? 근데 이거에서 만약에 처벌을 좀 세게 하면 얘가 반발 심리로, 반항 심리로 더 엇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좀 가급적 관대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폭력배가 엄격히 처벌받는 사례를 수집하고, 요거는 제대로 봤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B의 주장에 따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요거랑은 무관합니다. 요거는 1차적 일탈 이거 아닙니다. 니은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6번 이제 법조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가능한 것은 옳은 거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은 그 말은 케이스를 이게 다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것보다 좀 귀찮은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크게 두 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참 애매하네. 이거 좀 까다로운 거거든. 고등학교 종류에 관한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문계 고등학교, 예체능 고등학교, 특수목적, 특목고, 특성화,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선발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않는이라고 하면 되죠.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2항 평준화 지역의 전기 고등학교 및 이게 뭔가 할 거야. 이때는 비평준화, 평준화 이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평준화는 막 그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뭐 시험을 치른다는 등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아. 평준화 지역의 전기 고등학교 및 비평준화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는 입학 전형 실시. 평준화 지역의 후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를 선택할 필요 없이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입학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이게 전형이고 이제 지원 보자. 얘는 이제 내가 다니던 중학교, 그러니까 졸업할 중학교 근에 소재하는 지역이고 얘는 거주하는 지역. 그러니까 거주하는 지역이랑 중학교 소재지가 대부분은 같지. 근데 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음, 평준화 전기 고등학교 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마포구에 있는 데를 골라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특성화 중학교 또는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여기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예외를 둡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헷갈리고 혼동을 줄 수 있는, 좀 쉽게 말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좀 열받고 빡치는 이런 법조문만 이렇게 잘 골라오네. 아까는 민법 관련 이런 그 법조문 가져오더니, 야, 이거 진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짜증나는 문제만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고등학교 중 또 다음 각호야. 그러니까 막 복잡하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졸업한 혹은 졸업 예정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그 다음에 또 가로는 뭐야? 제1항 각호, 이거? 여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거주하는 지역. 그러니까 뭐냐면 중학교 소재지. 이 두 개로 나뉘었었잖아. 이거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관계없어. 관계없이 그냥, 어, 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 막 무슨 막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뭐 한일고, 상산고 막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 그거 지원한 사람들 전국에서 지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특목고랑 특성화고. 자, 3항 봅니다. 또 불구하고야.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준화 후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2개 이상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 문제도 아까 제가 3번이었죠. 그거랑 같이 좀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야. 얘는 찍고 넘어갈 것 같아. 그게 편할 걸 마음이. 잘 보이면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하면 이거 풀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걸 찍고 다른 문제 2개를 더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 자, 기억 봅니다. A 지역에 거주하고 B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 중학교 여기네. 그러면 가영이는 C 지역에 위치한 특목고 아니요. 얘는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B 지역 돼야 되죠. 그러면 기억은 잘못됐네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틀리면 진짜 굉장히 억울할 거야. 집에서 8시에 www.고시.go.kr 가서 문제 정답해서 맞췄는데 틀렸어. 그러니까 막 정답을 맞춰보니까 틀렸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겠죠. 왜 얘는 틀렸냐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랑 요거랑 요거에 해당하는 거 관계없이 특목고 얘네 어느 하나 지원할 사람은 지역에 관계없이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B 지역에 위치한 일반 중학교야. 뭐 특성화 중학교나 뭐 자율학교도 아니야. 그럴 때 나이는 D 지역에 위치한 자사고에 지원하였다. 요건 될까? 자, 자사고는 뭐야? 자율형 사립고잖아. 얘는 뭐야? 전기잖아. 즉, 맞지. 근데 이것도 지역을 봐야겠네. 어, B는 평준하고 D도 평준화야. 얘만 보면 되겠네. 그럼 평준화 전기잖아. 맞지? 평준화 전기니까 입학 전형 실시하고. 자, 그럼 뭐야?
얘는 평준화 전기 어쩌고저쩌고는 뭐라고 했어? 졸업 예정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한 개를 선택해서, 즉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B지역에 위치했다고 했지. 그럼 뭐야? B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안타깝지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B지역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할 수는 있는데 D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틀렸다라는 거지. 자, D급 봅니다. 만만치 않네, 문제. C지역에 거주하고 C지역에 위치한 중학교를 졸업한 담이는 C지역에 위치한 3개의 고등학교에 지원하겠다. 가능할까? 이거 아마 이거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얘가 C 지역에 위치한 3개의 고등학교에 지원했잖아. 근데 그 모두 지원한 고등학교 3개가 모두 비평준화 후기 고등학교일 수 있죠. 맞죠? 그럼 뭐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즉 얘는 맞다라는 거죠. 답이. 마지막 D 지역에 거주하는 라진이는 C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하였다가 떨어진 후 D 지역 교육감에게 입학 의사를 밝혀서 D 지역 자율형 공립고. 자, 봅시다. 자율형 사립고는 봤는데 자율형 공립고는 주어진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럼 뭐야?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가 되겠지. 왜? 전기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고등학교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그럼 후기니까 뭐라고 돼 있어? 평준화의 후기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선택할 필요 없이 입학 의사를 밝혀라. 뭐 근데 얘 평준화야 뭐야? D 지역 평준화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아, 이게 아직도 극초반인데 너무 문제가 무겁다. 좀 까다롭다. 자, 7번도 이제 법조문인데, 자, 옳은 거를 골라라. 참 풀기 싫은 문제네. 얘도 길어가지고. 자, 일단 볼게요.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중 국적, 아, 이거 국적법 그냥 때려 박았네. 컨트롤 CV 했네. 국적법이 좀 이제 좀 까다로운 게 있긴 해요.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을 이제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한다. 다만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하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호의 어느 여기네.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때부터 2년 이내. 즉 요거는 얘네들은 이제 제1국민역은 아니잖아. 제2국민역, 뭐 변형 면제, 상근, 보충이니까. 요럴 때는 이제 2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해당이 된 때부터. 오케이. 자, 2항 봅니다.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는 거야.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만 20세, 그러니까 급식 때 우리 급식일 때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인이 돼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자, 다음 조항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항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국적을 상실한다. 자, 소급이 뭐냐면 뭐 행정법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다 아는 용어겠지만 행정법을 공부를 안 하는 직렬이 더 아무튼 많잖아요. 어쨌든 많으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6개월이 딱 끝났을 때 의사 그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난 딱 그 순간 국적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때, 그러니까 6개월 이전이겠지. 그 취득한 때는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혼인, 뭐 입양. 자, 마지막 봅니다.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 관련해서 그 신청이나 신고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한다. 자, 국적 이탈 신고. 오케이. 자, 옳은 걸 고르라고 했죠. 역시나 이것도 법조문 케이스 유형입니다. 자, 기억. 호주 국적을 자진 취득을 했어. 그러면 취득한 때에 국적 상실 맞지. 자, 영주 목적이 아닌 미국 유학 생활 중에
자, 이 국민역에 편입이 됐어. 그럴 때는 2년 이내, 이거 맞자, 이거잖아. 이때는 뭐야? 2년 이내 하나. 잠깐만요.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면서요. 그러면 3개월 이내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얘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왜냐면 편입된 후 징병검사 받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얘는 A, 그러니까 B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게 아니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건 뭐 급식이도 아니고 이건 유치원이네. 이유식인가? 이유식은 아니지. 어쨌든 자, 유치원 때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양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게 된 C는 캐나다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법정 대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때가 아니라 뭐지? 어,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서 얘가 기준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국적을 취득한 24세, 즉 성인이라는 거네. 6개월 내에, 그치, 신고하면 이중 국적을 보유하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국적, 맞죠? 6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이중 국적으로 너는 내가 유효하게 해줄게. 그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서 이중 국적 보유 의사를 밝히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여기잖아. 이중 국적을 어쨌든 결혼해서 땄지. 이중 국적자가 됐지. 그럼 뭐야?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근데 이 사람 만 22세 넘었잖아. 그럼 뭐야?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이 된 자겠죠. 그럼 그때부터 2년 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때부터 외국 국적 취득한 때부터 2년 내 국적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힘들다. 피로하다, 문제가. 지금 37분인데 고작 7문제밖에 안 풀었다는 게 진짜 좀 놀랍긴 하네. 문제가 그냥 좀 뭐랄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좀 그런 문제들만 좀 앞에 배치를 해놨네요. 8번 볼게요. 얘는 또 뭐야? 자, 이거 추론할 때 옳은 거. 이거는 그냥 언어 논리인데? 뭐야, 이거 대체 2010년도?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문제가 더럽습니다. 문제 배치도 굉장히 더럽고요. 2010년도 자료 해석도 약간 그랬거든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는 않은데 그 문제 구조나 문제를 막 다 배치한 게 참 더러웠어요. 자, 이게 뭐야?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 많은 변화. 북벌론과 북학이라는 서로 다른 시각. 성리학적 이념을 가진 집권층은 그렇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소개하는 느낌이니까 이제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 호락 논쟁을 벌인 성리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선한 본성을 실현할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 순선한 본연 지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목적 의식은 같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네들이 세력이 두 개로 나뉘잖아, 학파가. 걔네들이 일단은 이거 자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순선한 본연 지성을 실현할 수 있다. 얘네들은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서로 다른 방법과 입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낙론계가 나오고 호론이 나오겠지 또. 그래서 호락 논쟁이잖아. 낙론계는 본연지성은 기질과 연관해서 논할 수 없는 보편적 선이다. 호론계는 뭐래요? 본연지성을 기질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차별상을 전제하되 기질 변화의 필요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안다. 낙론계처럼 이게 기질과 연관해서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 낙론계는 기질과 연관해서 논할 수 없고 호론계는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 즉 결과적으로 뭐 같이 뭐 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다음 또 글을 읽어볼게요. 굉장히 문제를 이상한 걸 냈네요. 낙론 계열의 임성준은 잘 봅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는 것은 어, 아버지가 낳은 것을 자식이라 이르는 것 같다. 명하는 것이 하늘에 속함은 낳는 것이 아버지가 있은 것 같은 것이다. 만약 아버지를 자식이라 부르고 자식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또한 명분이 문란하게 되어 윤리 법도가 거꾸로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일단 볼게요. 낙론 계열은 청나라가 오랑캐이기 때문에 기억은 생뚱맞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선지입니다.
낙론계.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신분의 그런 게 아니다. 보편적 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신분과 계층 이런 거에 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노비라 해도 선한 본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이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 호론 계열은 낙론 계열보다 기질의 차이를 더 강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호론은 얘죠. 기질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 아버지를 자식이라 부르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자식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명분이 문란하게 돼서 윤리법도 거꾸로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주목하면 됩니다. 즉 기질의 차이죠. 아버지 관점에서 볼 때, 뭐 자식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뒤바뀌면 안 되지 않느냐? 딱 기질 변화의 필요성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리을 봅니다. 호른 계열은 기질을 변화시키면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낙론이나 호론이나 모두 사람은 누구나 본연지성, 즉 그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는데 호론 계열은 뭐야? 기질 변화의 필요성, 즉 뭐야? 기질을 변화시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즉 옳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상황 판단이지. 문제가. 자, 9번 봅니다. 갑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축원을 위해.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 알겠고 현황표를 작성했대. 그래서 현황표를 보면 홍보, 감사, 인사가 있는데 구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케이스를 찾아라라는 거네. 자, 기억부터 볼게요. 40대는 50대 50% 이상. 자, 그럼 일단 볼까? 얘는 충족했으니까 볼 거고 얘가 안 되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좀 적어볼까? 얘는 뭐야? 10일, 반절이 10일이니까 충족을 했어. 자, 좋습니다. 자, 니은 볼까? 여성 비율은 전체의 30%. 자, 여성 볼까? 얘 30% 뭐야? 17 곱하기 3이니까 5.1이잖아. 그럼 얘 안 돼. 그럼 뭐야? 0.1 때문에 안타깝지만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14 곱하기 3, 10% 하면 4.2야. 얘도 0.2 때문에 안타깝지만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자, 마지막 봅니다. 얘는 10점 다 해줘야 돼? 왜냐면 34에 30%가 10.2거든요. 그럼 얘도 플러스 1이다. 결과적으로 홍보, 감사, 인사 모두 한 명씩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분야별로 공무원, 민간이 어느 한 직업의 직위도 즉 60% 넘지 말라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럼 볼까요? 얘는 60%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17분의 1이 5.9%거든요. 약 5.88. 그러니까 근소하게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넘지는 않으니까 됐어. 14분의 8은 되나? 얘도 안 돼. 이게 57.14 나올 거거든. 7분의 4라서. 어쨌든 안 됩니다. 얘 곱하기 60 하면 18에다가 2.4니까 20.4야. 그러면은 뭐야? 다 넘지는 않아. 하지만 동그라미를 칠 거야. 왜냐면 분명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홍보에 공무원을 추가하면 이거 한 명만 넘어도 60%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험한 애들이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감사 분야에 40대 여성 민간 기업 임원 한 명 추가. 자, 여성 봅니다. 여성 한 명 추가하면 일단 이거는 충족이 됐어. 오케이, 좋아. 이건 됐어. 그럼 얘를 봐야지. 40대야. 40대 플러스 1 해야 된대. 그럼 얘네 둘 충족이 된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 볼까? 공무원 민간 60%. 자, 누구지? 민간 기업이야. 즉 8대 7이지. 오케이? 안 넘잖아. 8대 7이면 뭐야? 이게 가지고 지금 15명 중에 8명이기 때문에 60%안 넘. 얘 1번이 정답이네. 자, 2번 봅니다. 인사 분야 보자. 50대. 일단 50대에 뭐 2명 추가. 일단 이거부터 볼까? 24시죠. 근데 아까 뭐래? 40대가 50대에 50% 이상. 맞지? 딱 12이니까 가능하네. 좋아. 다음 볼까? 여성이죠. 2명. 좋습니다. 그럼 여성이 2명이 추가가 됐어. 이거 2명 추가되면 되는 거 아니야? 30% 넘어가니까 어차피 충족하니까 상관없죠. 왜냐면 36명이 전체로 되고 그 중에서 10이기 때문에 이거 3분의 1이니까 33%잖아. 일단 됐어. 그럼 마지막 볼까? 여성 민간 기업 안 되지. 안 되지. 여기 22가 되는 거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뭡니까? 36분의 22가 되는 거잖아. 약분점 해볼까? 18분의 11이 돼서 18분의 1이 분수 분모에 따르면 5.56이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18분의 10은 55.6에다가 5.6을 더하는 것과 같이 근소하게 61% 넘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진짜 수치가 치졸하다. 자료 해석으로 내던가 이렇게 낼 거면 3번 홍보 분야에 40대 2명. 자, 40대 2명은 상관은 없어. 얘는 19명이기 때문에 19 곱하기 이거 어차피 9 50%니까 됐고. 여성과 남성이네. 자, 보면 여성 7명 뭐 상관없지. 30% 넘으니까. 그럼 얘가 문제인가? 공무원 2명. 공무원 3명이죠. 여성 남성 해 가지고. 그럼 얘 13과 7이 되죠? 이거 분수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20명 중에 이건 65%니까 안 되지. 60% 넘잖아. 자, 인사분,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할래요? 너무 귀찮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은데? 5번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면 될 거야. 오케이? 4번만 하고 넘어갑니다. 인사 분야. 50대 여성. 자, 이거 공무원이 4명이 추가되지. 뭔가 냄새가 나지. 그럼 얘부터 보자. 이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위험수위 동그라미 쳐놨어. 얘 24시라는 거지? 좋아, 해보자. 전체 인원은 뭐야? 34로 할 거야? 그럼 너무 아쉬운 부분이야. 38이죠. 약분 좀 해봅시다. 12분의 19. 60% 그냥 0.6 곱하는 게 편하지. 뭐 분수 소수 표현 잘 아시는 분들은 19분의 1이 5.26이거든? 10 하면 머릿속에 이제 52.6에다가 얘 더하면 10.뭐 한 5 정도 되니까 60% 넘길 거야.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15 곱하기 0.6. 이게 더 편하겠다. 깔끔하고. 9 6에 54, 뭐야? 11.4니까 맞지? 넘잖아. 결과적으로 60%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위배하죠. 틀렸습니다. 5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사무관은 최근 사무실을 옮겼다. 82번까지 사물함 중 어느 것이 뭐 목욕탕이야? 뭐 82개나 있어 사물함이. 그거의 것인지 몰랐다. 그래서 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물함 번호를 아는 을 사무관에게 질문을 이용해서 정확히 알아냈다. 자, 질문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주어진 질문은 4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2개를 뽑든지 3개를 뽑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딱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찾아달라.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41번보다 낮은 번호인가? yes or no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기억은 뭡니까? 수치를 82개잖아. 그거를 41개로 압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축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절되는 거야. 지금 왜냐면 1번부터 82까지는 82개니까. 자, 니은 볼까? 4의 배수. 자, 봅니다. 그럼 뭡니까? 뭐 4, 8, 12, 16, 점점점 땡. 마지막이 뭐지? 80까지 있겠네. 이거잖아. 몇 개야? 20개지? 그러면은 결국 니은을 조합하면 20개로 축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조합하면 뭐야? 10개로 축약이 되겠지. 왜냐면 1부터 40까지는 결국 뭐야? 4, 8, 12, 16, 그 다음에 20, 24, 28, 32, 36, 40이니까 10개. 얘도 10개니까. 그 기억, 니은 합치면 10개가 되겠다. 그죠? 자, 제곱근. 얘가 아마 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정수의 제곱근이 뭐야? 1. 그 다음에, 정수의 제곱근을 갖는 숫자라고 했지. 이거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 되지, 뭘. 1은 1의 제곱이잖아. 4는 2의 제곱이고, 9, 16. 얘가 이제 확실하게 되겠다. 36, 49. 그 다음에 64, 80일까지는 봐도 아니지, 64, 80일이 왜 나와? 99, 81이니까 맞지. 9의 제곱이니까. 됐죠?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80, 맞아? 9의 제곱? 됐다. 그 결과적으로 디귿을 조합하면 뭐야? 9개로 또 줄어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 자, 얘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홀수 아니면 짝수는 이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져. 자, 그럼 기억, 니은, 다음 디귿 한번 해볼까? 만약에 여기라면 얘네들을 조합하면 결과적으로 10개가 돼. 사의 배수가. 됐죠? 디귿까지 조합을 해버리면 40까지 해서 사의 배수는 뭐야? 하나, 둘, 셋이 돼서 안 돼. 그럼 여기서 끝낼 거야? 아니지. 얘 마저 봐야지. 얘 보면 그러면 40부터 80, 44부터 80까지의 사의 배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지. 44부터니까 얘네들 다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자, 답 나왔네.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사의 배수 찾아야겠지. 여기서 사의 배수 누구?
얘입니다. 딱 하나 나오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보자.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또 뭐야? 가을여행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그래서 과제 점수, 기말 점수. 오케이. 기말이 60%, 과제가 40%에서 도합 100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 자, 95 이상 A풀, 90에서 95 뭐 A 뭐 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마이너스 등급 없고 5점을 기준으로 등급은 한 단계씩 떨어진다. 뭐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교의 그 학점 그런 기준이겠죠. 마이너스 등급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있었는데. 가불병은 우리가 또 졸업한 학교는 또 특이하게 변태야. 4.3 만점이야. 가불병은 다른 두 명의 학생과 함께 팀을 이루어 발표를 했는데 팀 점수로 150을 받았다. 자, 오케이. 기말 점수 나와 있고 팀 점수가 나와 있지 않네? 그래야지. 그래야 상황 판단이지. 왜? 팀 점수가 나와 있지 않아야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모르죠. 수행평가래. 과제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2.5점의 차이를 둔다고 했어. 그리고 총 점수가 나왔어. 150점이야. 그럼 이걸 분할을 해야 되겠지. 막막하죠? 막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정식 하면 되지. 자, 일단은 가장 5명 중 팀 점수가 가장 낮은 애를 X라고 할게. 2.5점 차이 난다면 이게 결국 이거예요. 얘에서도 2.5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야. 뭔가 막 어려워 보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려워? 이거 그냥 5x에다가 10 짝짝 이렇게 짝짝꿍 해줘가지고 25잖아. 5x 더하기 25가 몇 점이 돼야 돼? 나왔잖아, 150점. 그럼 이거 125니까 x는 몇 점? 25점. 됐네. 25, 27.5, 30, 32.5, 그다음에 마지막 35. 됐죠? 요거 즉 가불병 중에 가불병은 요 5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점수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B풀에서 C뿔까지 가능하다. 자, 35가 가능하지. 둘이 더하면 88이잖아. 88이면 어디야? 맞지? B풀 되죠. 그러면 최저 25니까 이거 뭐야? 78이지. 80점에서 85가 B등급이면 그 아래는 뭐야? C뿔이잖아. 가능합니다. 1번 맞아요. 2번. 을은 최고 B에서 자, 85잖아. 85 이상이면 B풀이지? B풀입니다. 최저는 볼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틀렸으니까. 자, 이거 다 하지는 않을게요. 3은 어차피 똑같은 거야. 1번이랑 2번이랑.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니까 뭐부터 볼까? 5번 보자 그냥. 자, 기여도가 최상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35라는 거야. 왜? 기여도에 따라 뭐라고 돼 있어? 어디? 기여도에 따라 학생이 나눠주니까 기여도가 가장 잘했으면 최고 점수라는 거지. 35점이라는 거야. 그얘 88이지. 을과 병은 같은 등급의 상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 자, 봅니다. 맞추면 되지. 얘랑 4점 차이야. 결과적으로 그 과제 점수에서 4점 차이 이내의 경우를 찾아보면 되겠지. 얘는 안 돼. 그럼 여기서 4점 차이 이내인 거 뭐가 있어? 얘네 둘을 해도 되고 얘네 둘을 해도 되잖아. 얘네 둘 해볼까? 얘를 여기다 줘야겠지. 얘를 여기다 주고 얘를 여기다 줘야지. 왜? 얘가 좀 작으니까. 그럼 78.5가 된다, 그지? 그럼 안 되나? 80이니까. 안 되네. 그럼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하면 되지. 27.5 해주고 이거 30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죠? 76, 77.5니까 같은 거가 되겠지. 성적 뭐? C뿔. 가능합니다. 자, 4번도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항상 옳은 거. 뭐 좀 뭔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회비의 그 범위가 있는데 액수 그거에 이제 충족하면 남는다는 거죠. 회비 내고. 자, 상황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5명의 회원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회비의 범위를 이제 말해줬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옳은 거 찾으라고 하니까. 자, C가 원하는 범위에서 회비가 정해졌어. 25에서 40만 원 미만.
최소 2인이 탈락할 것이다. 탈락하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만들려면 CD를 같이 겹치면 되잖아. 30으로 만약에 25만 원 이상이니까 30도 가능하지. 그럼 3명 살아남아. 얘네들은 안 돼. 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아무리 못해도 25를 넘겨야 돼. 근데 얘는 뭐야? 25만 원 미만이잖아. 만약에 이하였다면 한 명입니다. 최소 한 명. 근데 최소 두 명이 될 수밖에 없다. 니은. D가 원하는 범위에서 회비가 정해지면 최소 3인이 탈퇴한다고? 왜? 얘가 안 될 것 같아? 되잖아. 30만 원. 틀렸습니다. 이거 디귿 맞아요. 이 디귿이 뭐냐면 기억이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일단 최소 2명 이상은 이 단체를 탈퇴할 것이다. 왜? 25만 원 이상은 얘네들이니까. 최소 2명입니다. 최소값. 리을. 20만 원으로 정했을 때는 뭐야? 얘 탈락하지. 그럼 B 남고 CD 다 탈락하네. 그럼 한 명 남네. 탈퇴한 회원수를 물었으니까 4명. 30만 원을 했을 때는 3명. 맞죠? 얘네 둘이니까. 얘도 가능하잖아. 2명. 왜 이게 같지? 틀렸습니다.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문제 풀어보니까 좀 알겠네. 이거 앞에서 아까 제가 막 꿍시렁대면서 그 해설했잖아. 이유가 있네. 맞네. 앞에가 어렵고 뒤에가 쉽네.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봅니다. 연구과제 가점, 감점 기준인데 고득점자 순으로 2명을 선정할 때 선정될 자를 골라달라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요. 사전 평가 점수가 가감이 된다. 자, 가점 10점씩 이제 추가를 한다는 거야. 최근 2년 이내 연구과제 최종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그다음에 SCI 계제 실적 3년 이래. 자,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감점은 제하이. 그다음에 연구과정을 선정을 했는데 협약 체결, 포기 경력. 마지막 연구 도중에 포기. 이럴 때 이제 5점씩. 자, 기억부터 보죠. 70점. 1년 전 연구과제 최종 결과 최우수. 오케이. 10점 플러스. 2건의 기술 실시 계약 체결. 1년 전에. 왜냐면 1년 전에 하고 콤마라는 건 얘도 1년 전에 했다는 거잖아. 각각 1,500이니까 안 되겠네가 아닙니다. 2건이니까 각각 1,000이면 결국 총액 얼마? 3,000. 가능하지. 얘 90점이네. 맞죠? 니은. 중도 포기를 했어. 중도 포기를. 그러면 일단 5점을 깎여야겠죠? 그리고 뭐야? 1년 후 후속 연구를 통해 SC 논문 게재하면 결국 5점이 플러스네. 85네. 75인데 1년 전 연구 최종에서 최우수니까 85, 10점 올라서. 근데 그해 선정된 협약을 포기했으니까 얘는 80. 이게 뭐야? 자, 리을 봅니다. 90점으로 3년 전 연구과제 최종 결과 최우수. 안타깝지만 2년 이내야.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로부터 1년 후, 즉 2년 전이라는 소리죠. 맞죠? 중간평가에서 최하위. 최하위니까 얘는 그럼 뭐야? 85점이네. 누굴 뽑아야 될까? 2명인데 큰일 났네. 문제 오류 아닌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 굉장히 치사한데 이게 잘못됐어요. 치사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중간에서 최하위 받은 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야. 왜? 언급이 없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90점이거든. 결과적으로 고득점자 수니까 누가 돼? 기억 리을이 된다는 거지. 3번입니다. 자, 14번 볼게요. 얘는 뭐야? 최우선 순위에 이게 2010년도 상황 판단이 좀 웃긴 게 그 뒤에 퀴즈 문제가 여러분들 퀴즈 알다시피 퀴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좀 많이 분류되는데 지금 13, 14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그겁니다. 수리 퀴즈입니다. 그 수리 퀴즈로 뭐 이렇게 순서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리하거나 아니면 누가 막 보조금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수리 퀴즈인데 아까 무슨 학점 그 하는 거 있었잖아. 그것도 수리 퀴즈거든. 또 수리 퀴즈를 다 때려박았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 14 보면 보금자리 주택 어쩌고저쩌고 예약이 진행된다. 그래서 신청 자격 보니까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서인경, 즉 수도권이죠. 무주택 가구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일 때는 이제 가점이 되는데 2명 이상일 때는 10점, 1명일 때는 5점.
자, 총점은 가산점을 포함해 90점 만점이고요. 자,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 케이스죠. 그러니까 수리 퀴즈가 맞아요. 왜? 점수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조금 귀찮긴 한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동점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근데 이것도 같으면 뭐야? 마지막으로 볼 거는 가구수 연령이 많은 자.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이거 점수를 다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럼 1번 여기다 좀 이렇게 쓸게요. 7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녀 4명이 있다. 그 미성년이니까 지금 40점을 받겠네, 그죠? 인천에서 8년 거주하고 있다. 15점. 그다음에 이제 뭐야? 무주택이 14년 동안 여기고 45세니까 여기니까 20점이네. 그럼 75점인가? 좋아. 6세 이만 그 가점은 없네. 좋아. 자, 2번 봅니다. 19세랑 이 뭐야? 대전광역시? 볼 필요 없지. 수도권이니까. 3번. 1, 2, 3, 4. 4명이 있어요. 그럼 일단 40점 충족이고. 서울에서 4년. 4년이니까 여기겠죠. 10점 플러스 해주고. 15년 동안 무주택자 40세 미만. 여기가 되겠죠. 15점. 그럼 25에 65인데 얘는 가점이 들어가. 왜?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어. 2명이나 있네. 애국자시네. 그럼 10점을 더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75점이 된다라는 거죠. 4번 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얘는 볼 필요 없어. 왜? 성인이니까. 자, 3명이죠. 35점이고. 서울 9년. 15점. 그다음에 20년 무주택 만 47. 20년 무주택 만 47이니까 20 해주면 이거 뭐야? 내가 쓰고도 모르겠어. 15. 오케이. 50, 70점. 얘는 뭐 있나? 만 6세 미만이지? 그럼 만 6세면 얘 미만이 아니니까 안 되네. 그럼 70점이네 그냥. 마지막 5번 봅니다. 5번은 7세에서 만 11세 자녀 3명이니까 35점. 그 다음에 경기도에 15년 20점에 10년 동안 무주택 이거 20점. 그거 더하면 75점 됐죠. 자, 75가 3개가 있어요. 135. 그럼 뭐야? 이제 따져야지. 미성년 자녀 수가. 얘 3명이고 3번 4명이었고 1번도 4명이니까 얘 탈락. 13 이제 경합을 해야 돼. 얘는 자녀 수까지 똑같으니까 가구주 연령으로 승부한다. 자, 1번 45세, 3번 37세, 즉 1번이 대상, 즉 최우선순위 당첨 대상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15번 옳은 것만을 고르면 자 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전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첫째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다. 둘째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기로 한 때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한다. 셋째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 아까 그 식당 제가 예를 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지금 세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건물을 넘기는 거야. 그럼 제3자는 반환 청구권을 이제 그 산 사람한테 뭐 양도함으로써 동사를 인도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또 나왔네. 아까 그렇게 내고 또 내고 싶었나 봐. 자, 인도는 뭐냐 봤더니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이전, 즉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 봅니다. 을이 갑소유 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갑이 을에게 사실상 지배를 이전한다. 이 결과적으로 뭐야? 인도해야 된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죠?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대문짝만하게 말하고 있죠. 대문짝 초두에 서두에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아니니까 결국 이거다. 결과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빌려서 사용하고 있대요. 을이 갑소유에 갑과 을 사이에 그 동산에 대한 매매를 합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니죠.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의사 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인도한 것과 같다. 결국 니은은 틀렸다라는 거고. 디귿 자신의 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을과의 계약으로 자신이 그러니까 팔긴 하는데 내가 여기 좀 뭐 있겠다 뭐 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세를 주면서 을에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세를 받고 있었어, 을한테. 근데 이제 그 을이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 그 식당에서. 그래서 내 이 가게를 좀 사게, 그렇게 볼 수 있나? 음, 아니다. 예시가 좀 잘못됐네요. 갑이 자기 건물에서 그 건물주가 식당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집은 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건물주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저렴하고 되게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제 파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자기는 계속 거기서 뭐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대신 이제 을에게 뭘 이제 뭐 월세를 주든가 해야겠죠. 뭐 그런 느낌이죠.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틀렸어요. 이 뭐야? 그럼 3번이 정답이네. 기억은 무조건 맞으니까. 리얼도 맞겠네. 그럼. 갑이 을에게 맡겨둔 자신의 동산을 병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맞지? 그 반환 청구권 3자에게 그럼 맞습니다. 네, 됐어요. 넘어갈 거고 16번 볼게요. 얘는 논리 퀴즈 문제입니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논리 퀴즈 문제고 언어 논리 그 퀴즈 문제예요. 아,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거 진짜 완전 그냥 언어 논리인데. 자, 요구를 볼게요. 갑은요. A 내가 쓸데없이 이 뿌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건 아니에요. 이게 배타적 선언지라고 해서 A or B면은 A, B 둘 다 뽑혀도 찹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닙니다. A가 뽑히면 B는 안 뽑히고 B가 뽑히면 A가 안 뽑힙니다. 요거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자, 을 봅니다. 을은 뭘 원했을까? 7급이 한 명 배정되거나 즉 이거잖아. 되거나 또 있어. 9급이 두 명이 배정돼야 된다. 얘는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9급 두 명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9급 이제 4명이 CDF, EF니까. 자, 병과는 뭘 원했을까? B를 좋아하나 보네. B가 배정되거나 그 다음에 뭐야? A랑 E는 함께 간다. 이런 걸 좀 원했어요. 정은 뭘까요? E나 F 중 한 명. 얘도 베타적이네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같이 연결사네. 연원지. 자, 좋습니다. C와 D 중 한 명. 자,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병과에 두 명이 배정될 수 있다. 자, 그럼 나는 뭘 할 거냐면 병과에 두 명을 배정을 시킬 거야. 그럼 뭐야? 반드시 병은 두 명을 배정시키려면 요거 아니면 요거든 뭐 아니면 돈데 A, E가 뭐 바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여기다 좀 써볼게요. 병 가로칠게요. A, E. 왜 A, E가 돼야 되나요? 병이 원한 게 이 두 개거든. 그러니까 두 명이 되려면 뭐야? 무조건 이거밖에 경우의 수가 없잖아. 좋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갑이 해결이 된다. 왜? 둘 중에 하나니까. A가 뽑혔으니까 배정이 됐으니까 갑은 B를 갑니다. 자, 을 봅니다. A랑 B가 안 돼. 그 말은 뭐야? 9급 두 명이라는 거지? 을 맞아? 을은 아직 이게 안 나오는데? 일단 정부터 볼게요. 자, 얘는 뭐야? 둘 중에 하나씩 여기서 한 명씩 뽑아야 된다고. 근데 E랑 E가 뽑혔어. 그럼 뭐야? 정은 무조건 F가 뽑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C나 D 중에 뽑히겠지. 이해됐죠? CD는 이제 9급이고. 자, 을은 뭡니까? EF니까. E 이제 했으니까. E는 여기 들어갔으니까. 결국 이거야. CDF가 을의 두 명을 이제 배치하거나 아니면 정은 하나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뭐다? 병과에 두 명이 지금 배치될 수 있을까? 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문제 뭔가 잘못됐나? 뭔가 좀 이상하다 느껴지는데 잠깐만요. 음. 되는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요. 안 된다. 이걸 못 봤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는데 여기서 문제야. 왜냐면 7급을 다 써버렸어. 그럼 을과는 뭐냐면 9급을 이제 두 명 배정해야 되잖아요. 정은 애초부터 9급 두 명을 뽑을 생각이었어. EF, CD가 모두 9급이잖아요. 얘도 두 명을 원하는데 둘둘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여기 지금 9급이 한 명 가 있거든. 세 명을 어떻게 네 명으로 만드나? 뭐 아메바야? 아니잖아요. 그건 뭐 번식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병과에 두 명이 절대 배정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기억은 다 틀렸고
자, 그럼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딱 하나입니다. 아, 병과에 두 명이 안 되니까. 이거 연계선지입니다.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오케이. 그럼 병의 뭐야? B는 반드시 확정이다. 왜? 지금 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런 센스 필요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야? 이거 무조건 병, B 고정. 그럼 병은 이제 B 7급 하나만 뽑았으면 되니까 뭐야? 바로 값은 자동으로 왜 얘는 7급 중 하나 7급이니까 무조건 선택지가 결과적으로 니은 맞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니은은 맞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겠지. 자, D급 봅니다. 정과의 요구가 EF가 함께 배정되어야 한다면 즉 무슨 소리죠? 아, EF를 뽑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해보면 되지. EF 뽑고 아까 뭐야? 병은 무조건 B로 가야 돼. 안 되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뭐야? 값은 A가 되겠지? 자, 그럼 마지막 을이 남았다. 을은 뭐야? C, D. 됐죠? 맞습니다. 니은디귿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번. 요것도 수리 퀴즈 문제다. 자, 2010년 5월 중에 스킨로션을 한 병씩 산대요.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경우. 자, 봅니다. 다 썼다는 말이 없으면 그 화장품은 남아있다 가정. 15일에 20%. 1월 1, 2월 2. 그럼 5월 5일이겠네요. 5월 달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10%. A사 카드 쓰면. 구매 가격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체감 비용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체감 비용이 뭔가 봤더니 다 써서 느끼는 불편? 하루에 500원이라는데 화장품을 다 쓴 당일은 포함하고 구매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화장품을 다 쓴 당일에 구매하면 체감 비용은 없는데 화장품이 남은 상태에서 새 제품을 구입할 때도 그러니까 그거네. 내가 택배를 시켰는데 스킨이 오늘 다 떨어졌는데 택배가 주말 껴있어서 2, 3일 뒤에 오는 거야. 그럼 그때는 그냥 스킨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계산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실수 안 하고 3일에 스킨만 다 썼다. 5일에 샀다. 그 말은 뭐야? 다 쓴 날, 그 다음에 4일, 5일 포함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왜? 구매한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스킨만 다 썼다고 하니까 500원 곱하기 이틀 하면 되는 거지. 좋아. 여기서 지금 뭐야? 5월 5일 날 A사로 스킨 로션을 썼지. 그 정가의 10%니까 3만원에 10%, 즉 90%니까 27,000원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 28,000원이다. 총 비용이. 자, 2번 봅니다. 13일에 로션 써서 당일 로션 샀으니까 체감 불편 비용 없겠지. 얘는 할인이 안 되니까 2만원. 15일에 스킨을 샀어. 20% 할인한다며? 그럼 8,000원. 그럼 얘는 뭐야? 얘도 똑같지. 28,000원. 3번 볼게요. 스킨로션을 다 썼대요. 얘는 체감 비용이 좀 많겠는데? 일단 1000으로 고정합시다. 두 개니까. 며칠? 5일이네. 10, 11, 12, 13, 14. 맞죠? 5,000원에다가 15일에 이제 다 할인하니까 3만원에 20% 할인했으니까 24,000원이거든? 얘는 29,000원이 되겠다. 그죠? 당일날 스킨 샀으니까 5월 3일이니까 뭐 혜택 없겠지. 1만원 썼고 그 불편 비용 없고 그 다음에 13일에 로션을 다 썼어. 그럼 불편 비용 500원 곱하기 2일. 왜? 13일, 14일이니까 1000원. 플러스 로션 20% 세일이니까 2만원에 20% 세일했으니까 16,000원이네. 좋아. 그게 27,000원이다. 그죠? 현재까지 가장 작다. 마지막 5번만 보자. 자, 스킨을 다 써서 비사 카드로 스킨 샀으니까 5월 5일 혜택은 없어. 이거 조심하길 바래요. 그러면 뭐 불편 비용이 이틀이래. 1,000원. 스킨 그냥 만원. 그 다음에 14일에 로션을 다 써서 이튿날 썼으니까 500원 추가되겠네. 하루 못 썼으니까. 그 다음에 15일에 로션 2만원짜리 20% 세일하니까 16,000. 그럼 이 얼마? 26,000, 27,500 됐죠? 결과적으로 가장 총비용이 작은 4번이 되겠다. 자, 좋습니다. 이제 18번 볼게요. 마지막이 아니라. 자, 다음은 공간 도형의 위치각 이후 중학교 수학 문제를 그냥 또 때려 박아놨네. 이게 무슨 상황 판단 영역이야? 수학이지. 이를 참조하여 옳은 거를 골라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각각 임의의 평면을 뜻하며 x, y, g는 각각 임의의 직선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직육면체가 떡하니 하나 있습니다. 자, 평행은 뭡니까? 위쪽에 직육면체에서 예를 들은 것 같아요. AB랑 EF 직선은
평면이 이거예요. AB, FE. 이거에서 요거 직선이잖아.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이 두 직선을 평행하다. 이게 왜요? 이거지. 그러니까 직선이 4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 평면은. 맞지? 얘네들은 지금 뭐야? 만나지 않는다. 그럼 만난다는 건 뭔데요? 이거. 이렇게 만나잖아. 이게 직교하거든, 서로? 얘네들은 평행한다고 볼 수 없고, 뭐라고 하지? 수직, 즉, 직교한다라고 보는 거죠. 얘네들은 만나니까 안 되는 거고, 얘네는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한 거야. 무조건이요? 네. 얘도 똑같습니다. 자, 직선 DC는 그치. 평면 ABFE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DCGH 평면에 속하는 애겠지. 이와 같이 직선이 평면과 만나지 않는 경우 평면과 직선은 평행하다. 언제나 똑같나요? 네. 왜요? 이 평면 이것도 있잖아요. 어, 직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게 얘랑 만나. 왜 만나냐면 여기 지금 모서리에서 만나잖아. 근데 얘는 모서리 건덕지가 아예 없잖아. 이해됐죠?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육 면체니까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잖아. 다 똑같다고. 오케이? 자, 마지막 ABFE랑 DC. 이 뭐 평면끼리 즉 두 평면이 만나지 않을 때 평행한다. 왜? 이건 이제 만나게 되면 서로 직교한 평면이라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으니까요. 같은 위치입니다. 꼬인 위치. 자, AB랑 CG. 나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걸 말하는 거지. 얘네들은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고 서로 직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얘네들은 바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교선. ABFE 평면이랑 BCG, 즉 요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예요. 제가 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라 개떡까지 그려도 찰떡까지 알아들으시고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면이 여기 만나는데 이게 지금 교선이잖아요. 우리가 교차하는 점이 있으면 교차하는 선이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BF는 이게 이제 BF가 되겠지. 맞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평면 감마가 서로 평행한 두 평면 A, 알파, 베타가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은 평행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평행한 두 평면이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이거 뒤에 있는 요거랑 얘랑 이제 평행한 두 평면이잖아. 맞죠? 얘네들이랑 만난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두 교선이 생긴다. 그죠? AB랑 CD가 생긴다. 그죠? 맞습니다. 위치를 바꿔도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바꿔보죠. 이 면이랑 이 면을 볼 거야. 그래서 두 평면 알파, 베타라고 보자. 이 상태에서 만난다. 어떠한 평면이. 그럼 평면지 윗대가리를 잡아보자. 됐죠? 그럼 만났을 때 교선이 뭐가 생겨? 얘랑 얘야. 결과적으로 맞대. 그럼 밑에를 잡아도 똑같고. 이해됐죠? 기억 맞아요? 자, 직선 x와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이런 느낌인 건가? 요거랑 그냥 그리자. 잘 따라오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뭔 직육면체야. 빡치네. 이거 보고 하죠, 그냥. 자, 직선 x와 평면 A가 평행하대. 평면 A를 이 뒤에 있는 면으로 잡아볼게요. 그냥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직선 얘를 잡아볼게요. 즉 얘랑 이 뒷면은 평행하다. 그쵸? 이 상태에서 x를 포함하는 평면, 즉 얘겠지. 얘랑 평면 알파의 교선, 걔랑 평면 알파와의 교선. 알파와의 교선이 뭐가 있을까? 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평면 알파와의 교선 y는 x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얘도 있지만 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뭐래? 그 상태에서 어, 교선 y, 즉 얘랑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복잡하네. 진짜 뭘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서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쉽게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 아무나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대단한 건 아니고 대단하다는 소리는 아닌데.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그냥 이걸 내가 여기다 한번 좀 각각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직선 얘를 한번 잡아볼게요. x라고 해볼게요. 얘 이걸 평면 뭐라고?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일단 서로 평행한 상태다, 그죠? 그리고 뭐래? 직선 X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베타로 잡아볼까? 요것도 상관없잖아. 포함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베타와 평면 A의 교선 누가 있어? 얘가 있잖아. 됐죠? 얘랑 그러니까 교선 Y 얘를 Y로 한대요. 그 X, Y가 뭐예요? 꼬인위치에 있어요? 평행해요. 평행하잖아. 꼬인위치는 얘가 돼야겠지. 다른 파트에서 살펴봐도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디귿 봅니다. 두 직선 X, Y가 평행하다. 수학적으로 평행하다는 걸 이 슬래시 두 개를 씁니다. 그리고 뭐야?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X, Y가 평행할 때 Y를 포함하고 X를 이거 보자. X, Y가 서로 평행할 때 얘가 이제 X잖아. Y를 포함하고 X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 요거 A는 뭐야? X가 평행하다.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 맞아요. 자, 니은 틀리고 기억 디귿 맞았으니까 이사 중에 답이 나옵니다. 자, 세 직선 XY치가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을 때 XY가 평행하고 이겁니다. XY가 평행하고 YZ가 평행한 경우 결과적으로 뭡니까? X와 Z는 뭘까요? 지금 이거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동일 평면 위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X, Y, G라고 볼게. 그 X, Y가 평행하죠? 그리고 X, Y, G. X, Y가 평행하죠? Y, Z가 평행하죠? 그럼 뭐야? X와 Z도 평행합니다. 절대 꼬인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틀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아, 어이없어. 자, 마지막 봅시다. 또 법이네. 미치겠네. 2010년도 상황 판단은 법 플러스 수리 퀴즈인가? 자, 대한민국 국제사법 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합니다. 혼인 거행지법. 뭐 처음 보는 단어야. 자, 일단은 이거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피스대에서는. 일반적 효력.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미치겠네. 이거 나중에 읽어봅시다.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법. 자, 이제 재산제가 나옵니다. 일반적 규정, 그러니까 얘네의 그 우선순위를 이제 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후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 부부 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다만 그 합의는 일자와 부부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류로 작성된 경우에 하나며 그 하나여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럴 때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아니라 요걸 따진다라는 거죠. 자, 준거법이 뭐예요? 재판에서 기준으로 삼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상거소지, 상시 거주하는 장소. 네, 부부 재산제. 혼인을 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관련된 제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최근에는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한자 범벅인 이런 법조문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뭐야? 뭐 상고소지. 자, 19번 볼게요. A군과 B양의 혼인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준거법이 뭐냐? 보겠습니다. A군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일본 유학생과 만나 부모 동의 없이 독일에서 혼례를 올리고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 자, 혼인의 성립 요건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기 본국법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번이 정답이겠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법, 일본 사람은 일본법. 자, 20번 봅니다. 이건 뭐야? C와 D의 부부 재산 문제. 자, 보겠습니다. 적용하는 준거법. 자, X주에서 혼례를 올리고 5년간 Y주에 거주하고 있어요. 법률상 부부 C와 D. 1억 달러 상당의 로또에 당첨됐는데 두 사람은 당첨 금액 중 절반은 Z주 부동산 그리고 Y주 은행 예치한 상태야. 자, 그래서
부부간의 부동산 문제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라 해결한다고 서면으로 합의하였는데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채 서명한 후 복원되었다. 날짜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잖아. 소재지법. 그러면 소재지니까 Z주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서명 어, 그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즉 5번은 정답 대상에서 후보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탈락이라고. 자, 마지막 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럴 때는 준거법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요거가 지금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부부 재산제에 관해서는 뭐 혼인의 일반적 효력 얘를 따라간다. 즉 얘 우선순위에 따른다라는 거죠. 동일한 본국법이 1순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일본이잖아. 맞죠?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야겠지. 동일한 상거소지법. 상시 거주하는 장소. 얘가 관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Y주, 미국 Y주법의 준거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0년도에 시행되었던 오그피스 상황 판단 해설 첫 번째 영상을 좀 봐봤는데 확실히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좀 퀴즈도 좀 다양한 유형, 최근 경향과 너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진짜 완전히 이게 뭐 법률 시험인지 아니면은 적성 필세 시험인지를 참 모를 만큼 이상 좀 한 문제들이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해설할 때는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해설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